오늘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조국 장관 후보자 딸 의혹과 관련해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내일과 모레로 예정된 조국 청문회는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제의를 여당이 거부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말 동안 홍콩의 화염병과 최루탄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또 등장하면서 홍콩 시위가 다시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한 시위대가 공항 마비를 시도하는 등 홍콩 정국이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부산의 6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딸이 숨지고 80대 어머니 등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유독가스가 많이 나와 변을 당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이 나빠지면서 한국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추가 맞불 관세를 부과하면서 2%대 성장률도 힘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내일로 예정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이 가족 증인 채택 문제와 청문 일정 조정에서 맞붙으면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청와대는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청문회를 쟁점으로 몰아서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임명은 강행한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상구 기자입니다. 태국을 포함한 5박 6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서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가족 논란이 있는데 논란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입시제도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능 점수 1, 2점을 올리기 위해 또 다른 과열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정시를 늘리라는 뜻으로 곧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딸의 특혜 입학 논란은 조 후보자 문제가 아닌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문회가 정쟁화돼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검증을 정쟁으로 평가했다는 이유로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쟁입니까? 이걸 정쟁으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법인식 어떻게 이해합니까? 청문회 무산 가능성이 커졌지만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은 현재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며 법 절차대로 임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자,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이 됐는데 여야의 속을 좀 들여다보면 처음 93명이었던 야당의 조국 후보자 증인 요구는 25명으로 줄었다가 오늘은 부인과 동생 2명으로까지 더 줄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가족은 부를 수 없다면서 국민 청문회를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열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윤태훈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번 주 안에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증인 채택만큼은 수용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 채택은 받아들일 수 없는 중재안이라며 거절했고 국민 청문회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 주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한국당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청문회가 무의미하다며 증인 없이 청문회를 열자는 요구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와서 가족은 반인륜이니
딸의 경우에는 이미 양보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겠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 늦게라도 인사청문회 개최 소식이 들려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여야는 내일 법사위에서 최종 논의를 기약했지만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의 운영사 코링크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죠. 저희가 만난 코링크 전직 관계자는 조 씨가 코링크 설립 초기부터 사업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코링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곧 관계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2016년 9월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임원 명단입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 명단 속에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 씨는 코링크 총괄대표라는 명함까지 만들어 투자 유치에 나섰고 지난해까지도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코링크 관계자도 코링크 설립 때인 2016년 2월부터 조 씨가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코링크 측은 조 씨가 2016년 4월 6천억 상당의 중국 기업 투자 MOU 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 명함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관계자는 MOU 체결도 미심쩍었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27일 검찰이 코링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의혹 당사자인 조카 조 씨와 코링크 대표인 이모 대표 등은 검찰 수사 전 출국한 상황. 검찰은 조만간 코링크 전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조성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압수물이 방대한 분량인 만큼 검찰은 주말인 오늘도 평소처럼 출근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코링크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 오촌 조카 조 씨의 강제 소환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필두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이른바 여권 잠룡들이 조국 후보자 엄호에 가세를 했습니다. 조정래 작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조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어제 열린 봉하음악회 행사에서 조국 후보자 논란을 헛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절대 부적격이다, 위선자다, 이중인격자다, 피의자다. 저는 이것 전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촛불도 다 아름다운 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대학생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촛불을 들었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근데 나라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 같다, 지금. 조정래 작가도 살해라는 표현을 쓰며 조 후보자 논란을 비판했습니다. 쓸만한 인물을 못된 놈들이 뭉쳐서 살해한 것이 바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노회찬 아닙니까? 조국도 같은 선상에서 그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명백한 거짓을 진실로 내세우고 있다며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조 후보자 논란을 마녀사냥에 비교해 여권, 대권 주자들이 대거 조국 지키기에 가세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자, 조국 후보자 청문회 사실상 열리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곧장 임명 절차에 들어갈지, 문 대통령이 순방을 떠났는데 순방 중에 임명을 할지, 언제, 어떻게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병수 기자, 먼저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이후 이제 증인을 어떻게 채택하냐, 여기서 문제가 있었는데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막판에도? 네, 한국당이 원래 요구했던 증인은 93명입니다. 그러다가 25명으로 줄였는데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조 후보자의 딸도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른미래당은 다 양보할 테니까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만은 출석하라고 했는데요. 예. 부인은 딸 입시와 펀드의 핵심 증인이고 동생은 웅동학원 문제의 핵심 증인입니다. 네. 민주당은 당초에는 펀드의 핵심 인물인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까지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하지만 현재 출국 중이거든요. 증인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이 없는 인물이 됐습니다. 예. 오늘은 동생까지는 양보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만 예. 부인은 절대 부를 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서 협상은 깨졌습니다. 그렇군요. 청문회가 무산이 되면 그렇다면 이제 책임 논란이 있을 텐데 여야 어느 쪽에 지금 책임이 간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동안 그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적격이 아니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았는데도 네.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민주당은 야당이 안 하겠다는데 국민에게 맡기는 명분으로 국민청문회 카드 이걸로 책임 논란을 피해갈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렇군. 한국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청문회를 미루자는 입장인데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 청문회 거부가 한국당 입장인 것처럼 세간에 전해지고 있는 게 부담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청문회가 무산이 된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 절차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청와대는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예. 법 절차를 보면요. 3일에 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법적으로 보면요. 순방 중 임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통상은 재송부 요청을 한 다음에 닷새 정도 말미를 뒀거든요. 예.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전례도 있습니다. 어허. 어떻든 간에 추석 전에는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조국 논란이 추석 밥상머리 화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 전에 입시제도 재검토를 얘기를 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지만 이 또 다른 쟁점이 이렇게 겉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항상 현황 파악이 전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예. 가장 좋은 현황 파악은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전수조사를 하면요. 조국 후보자의 딸처럼 실상이 낱낱이 알려질 가능성이 많고 예. 보통 사람으로서는 분통 터지는 사례가 다수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중에는 야권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제 오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를 보면 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름이 올라왔는데요. 예.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전초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는 임명이 되고 법무장관 임명이 되고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최근에 여당의 한 청문위원으로부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면 각종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예. 서울대 교수직 사임 의사를 밝힐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내려놓는 모습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예. 달궈진 여론을 식히는 방안인데 예. 청문회 무산이 확정되면 다른 방법으로 이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금 저희가 집중해서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경제 상황을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9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락 폭도 커졌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내외 악재가 문제인데 이 마땅한 반등 동력이 없어서 탈출구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게 더 걱정입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44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3% 넘게 줄었습니다. 수출 감소세는 9개월째입니다. 2015년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특히 최근 석 달 동안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인 대중국 수출이 21.3%나 급감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풀이됩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진도 뼈아픕니다. 단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수출액은 30% 넘게 줄었습니다.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도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전망도 어둡습니다. 한 반도체 조사기관은 올해 반도체 시장 매출이 지난해보다 13% 줄어들 것이라며 전망치를 추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의 주력 상품의 단가가 전부 낮아져 있는 불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역은 앞으로도 반전되게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반기엔 나아질 거란 정부의 희망적인 전망은 사실상 빗나갔고 이젠 상황을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늘부터 예고한 대로 추가 관세 맞불전에 나섭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2%대 성장률마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자민 기자입니다. 미국은 이를 자정을 기점으로 식품과 가전 등 1,12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15%를 부과합니다. 중국도 정오부터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최대 10% 보복 관세를 매깁니다. G2 무역 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2%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고 판단하며 추가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률 달성을 어렵게 하는 그런 대외 리스크가 물론 커진 건 사실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올해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2달 연속 동반 하락세입니다. 민간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2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내년 513조 원 슈퍼 예산이 민간 투자와 소비 심리 위축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재정 준칙의 마련 역시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상의 싱크탱크는 민간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경우 내년 이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2%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중 갈등의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게 이 홍콩 문제입니다.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가 아주 큰 축이지만 홍콩 사회 저변에는 이 반중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홍콩인이다, 이런 건데 이 때문에 미중 간에 이 예민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시민은 도로 방화와 실탄 경고 사격까지 등장하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우산을 든 시민들이 홍콩 국제공항에 집결했습니다. 도로 위에는 장애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공항에서 차량 통행 방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공항 주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어제도 홍콩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화가 난 시위대는 완차이 부근 도로에 불을 질렀고 경찰은 실탄으로 경고 사격을 하며 맞섰습니다. 시위대 측은 방화가 투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ll, the Hong Kong situation is getting tense here, but we have to go on. We have to go on. 경찰이 과격 시위대를 구별한다는 명목으로 파란색 물대포를 발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공대도 투입됐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인 랩터스 특공대가 지하철 객차 안까지 들어가 시위대를 대거 체포했습니다.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노동계는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학생들도 동맹 휴학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시위가 중국 국경절인 10월 1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6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유독가스를 피하지 못한 50대 딸이 숨지고 그 어머니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6층 아파트 복도로 소방대원이 진입합니다. 주민 한 명이 구급차에 실립니다.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은 구조를 기다립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부산 수영구 6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4층에서 시작한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아파트에 이미 번진 뒤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내려온 연기를 먼저 봤어요. 시커먼 환풍기를 통해. 4층에 난 불 때문에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오면서 이곳 6층에 살던 50대 여성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A씨와 함께 5층과 6층 사이 복도에서 발견된 80대 B씨도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대피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불이 난 4층에서 아파트 통로를 통해 유독 가스가 급속히 확산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 온도와 그 내부 건물 온도의 그 밀도나 압력 차이에 의해서 그 연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그걸 굴뚝 효과라고 하는데, 경찰과 소방 당국은 냉장고 뒤편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충주 접착제 공장 화재에서 실종된 근로자 1명에 대한 수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외부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공장 내부가 시커멓게 그을려 있고 철골 자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잔해물을 치우며 둘러봅니다. 아직도 연기가 남아있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고 현장에서는 중장비를 이용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실종자 51살 오모 씨는 사고 당시 폭발이 일어난 공장 2층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부터 수색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오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소방은 폭발이 컸기 때문에 공장 외부로도 수색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빔을 드러내면서 세밀하게 밑에 정확하게 수색을 할 지금 예정이에요. 이건 폭발로 인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재 당시 접착제 공장 내부에는 약 10톤 정도의 LP가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5톤가량이 폭발하면서 폭발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총 4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은 내일 경찰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시집 가는 게 취직이다라는 등 성차별적 막말을 한 대학 교수를 해임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교수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한 대학의 조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교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A씨가 수업 시간에 한 말이나 SNS에 게재한 글이 문제였습니다. A씨는 그렇게 커서 결혼을 할 수 있겠냐,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시집 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하거나 세월호나 사드 등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자신이 한 발언이 아니거나 그 진위를 오해 왜곡한 것이라며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단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는 A씨의 발언은 해당 강의의 목적 및 취지와 무관하게 이뤄졌을 뿐 아니라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여성 집단 자체에 대한 내부적 혐오의 감정을 비방, 폄훼 등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교수 본연의 임무에서 어긋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처분이 무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선선해진 날씨에 추석도 다가오면서 벌초나 등산을 위해 산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버섯과 뱀, 말벌 등 독성을 가진 동식물을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속리산. 바위 틈에 샛노란 버섯들이 눈에 띕니다. 먹으면 구토와 복통 증상을 일으키는 노란 개암버섯인데 독버섯입니다. 고동색 광대버섯과 노란 다발버섯 등 다른 독버섯들도 곳곳에 자랐습니다. 심각한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생버섯은 놔두면 안전하지만 독사는 언제 어디서 맞닥뜨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독사인 살모사에 물릴 경우 신부정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렸을 땐 상처 부위를 묶어 혈액순환을 억제하는 응급조치가 우선입니다. 흥분해서 뛰면 독이 더 빨리 퍼지고 특히 독을 빼려고 상처에 칼을 댈 경우 2차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성묘길의 또 다른 복병은 벌집. 조상님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가야 되는데 산소 주변에 벌집을 건드려서 쏘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등산할 때 짧은 옷과 향이 진한 화장품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갤럭시 노트 10을 출시하면서 국내에서는 다른 모델들보다 비싼 5G 모델만을 출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정부는 비교적 저렴한 LTE 모델 출시를 권고했다가 삼성전자와 통신사들이 난색을 표하자 슬그머니 물러섰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10을 국내에서만 5G 전용으로 출시했습니다. 통신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행사까지 열며 5G 가입자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조사와 통신사가 LTE보다 비싼 5G 가입을 강요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과기부가 좀 출시를 요청을 했고 제조사한테 그래서 또 이 통사들도 사실 좀 어쩔 수 없어서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통신사들은 난색을 표하며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삼성은 5G 모델이라도 해외 LTE 모델과 단말기 값은 별 차이가 없다며 통신사들이 LTE 요금제로 개통해주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삼성이 5G로 출시한 이상 5G 요금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맞섭니다. 그러자 정부는 LTE 출시를 강요할 방법은 없다며 슬그머니 물러섰습니다. 협조를 한번 요청을 한 거고요. 이제 업계에서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 최종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저희는 존중하시는. 5G 전국망이 갖춰지려면 2, 3년은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선택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정부가 2022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을 하면서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르면 내후년까지 평택으로 이전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연합사는 정부의 이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현재 용산 미군 기지에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와 부대 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옮겨가면서 미군 일부만 남았습니다. 푸드코트 등 편의시설과 의료시설은 다음 달 1일 대부분 폐쇄되고 연말까지는 모든 업무가 종료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합사는 지난 6월 한미 국방장관이 평택 이전을 결정한 뒤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르면 2021년까지 옮겨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평택으로 이전할 때 전작권 전환까지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연합사 이전 시기는 용산 미군 기지 반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겟 연도는 있어야죠. 둘 다 우리 정부가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을 여지도 있죠. 국방부는 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 계획은 미 측과 협의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군 시설 영업이 종료되고 반환 절차가 올해 안에 본격화하더라도 실제 반환까지는 환경조사 등의 절차가 남아 시간은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한 일본 우익 의원이 독도를 되찾기 위해서 한국과 전쟁을 하자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동조하는 일본인도 있지만 한국이 적이냐며 아베 총리의 반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일본 마루야마 호타카 중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독도를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고 적었습니다. 전날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것을 겨냥한 겁니다. 마루야마는 이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 고유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점거자를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루야마는 아베 총리처럼 일본의 평화헌법까지 부정한 겁니다. 그는 지난 5월 쿠릴 4개 섬을 방문해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보수 야당인 일본 유신회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일본 내에서 반한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31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이 적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집회가 열렸습니다. 약 350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아베 총리의 반한 정책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아베 총리가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평화국가 일본의 종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지식인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아베 총리의 반한 정책을 반대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서명 작성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텍사스 고속도로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는 아프간 출신 망명 신청자가 흉기를 휘둘러서 사상자 1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파란색 픽업 트럭 유리창에 선명하게 남은 총탄 자국. 다른 승용차의 지붕과 유리창에도 여러 발 흔적이 남았습니다. 미국 텍사스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진 무차별 총기 난사의 상흔입니다. 30대 백인 남성 용의자는 차량 검문을 받자 경찰관을 쏜 뒤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The shooter was pulled over on the interstate by a DPS officer. That's when he shot the officer and then took off and started shooting randomly. 이번 사건으로 주민과 쇼핑객 등 5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텍사스는 월마트 총기 난사로 22명이 숨진 지 한 달도 안 돼 또 비극을 맞았습니다. 엘라베마에선 고교 풋볼 경기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청소년 10명이 부상했습니다. 17살 용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This is unacceptable for people not to be able to come out and enjoy an event. 프랑스 리옹 외곽의 소도시 빌레르반에선 흉기를 든 남성이 지하철역 앞 주차장에서 시민들을 공격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는데 3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용의자가 아프간 출신 망명 신청자로 밝혀져 반난민 정서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국 때문에 맘카페 설전, 또다시 조국 후보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지지층이죠. 20대에서 40대 여성의 입장이 다소 양분되고 있는 조짐입니다. 280만 명의 회원을 둔 한 맘카페에서는요. 문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조 후보자를 이렇게까지 감싸면 이제는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조국 법무장관 임용 반대 청원에 지지를 해달라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반면 또 다른 맘카페에서는요. 맘카페에 퍼지는 조국의 가짜뉴스가 심각하다. 임명 청원 30만 명이 넘었다. 조국 힘내세요. 이런 글들이 달리면서 지금 설전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양현석의 자승자박, 어떤 내용입니까? 예, 버닝썬 게이트 그리고 원정 도박 의혹 등으로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 성접대 의혹과 소속 가수들의 마약 스캔들 등등 논란이 잇따르면서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말 47,500원에서 최근 21,200원으로 55.4%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누가 가장 피해를 봤을까요? 바로 누굽니까? 예, 양 전 대표 본인입니다. 예. 양 전 대표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YG 지분 16.11%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요, 양 전 대표의 주식 자산이 1,585억 원에서 722억 원으로 54.4%포인트 반토막으로 곤두박질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호텔 편의용품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비누나 샴푸, 칫솔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호텔 상징 중에 하나로 꼽히면서 한때는 정말 고급화 열풍이 불기도 했던 게 바로 이 어메니티, 편의용품인데요. 최근 플라스틱 퇴출 운동에 글로벌 호텔 기업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대용량 용기를 쓰기로 하면서 리츠 칼튼, 쉐라톤, W 호텔 등 전 세계 7,000개 호텔이 이 방침을 따르게 됩니다. 또 경쟁사인 인터콘티넨탈도 지난달 12일부터
욕실 일회용품을 대용량으로 교체를 해서요. 2021년까지 100개국 5,600개 이상 호텔에서 시행될 예정인데다 이로 인해서 연간 2억 개의 플라스틱 상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최지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호랑이 무늬가 있는 전통 한우를 칡소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요 송아지의 노랫말에 나오는 얼룩송아지가 바로 이 칡소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칡소 말살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멸종 위기를 딛고 다시 전통 한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황갈색 몸에 검정 줄무늬가 눈에 띕니다. 희귀 토종 한우인 칡소입니다. 호랑이를 닮아 호반우라고도 불립니다. 호랑이 모양의 입 주위 보면 하얀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구라고 하고. 동요 송아지와 정지용 시인의 작품 향수에 등장하는 얼룩소가 칡소입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전국의 남은 칡소는 20여 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칡소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대규모 반출되면서 광복 이후에는 멸종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일제가 1938년 한우 심사 표준을 만들면서 칡소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30년 동안 칡소와 제주, 흑우 등 한우 150만 마리를 말살했습니다. 육으로 생각을 하고 육으로 잡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해피를 해가지고 이게. 정부와 자치단체는 1993년부터 칡소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3,800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액도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게 됐고 칡소도 하나의 브랜드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가지고 일제가 말살하려던 토종 칡소가 전통 한우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여름은 극장가의 최고 성수기인데 여기에 맞춰 올해는 한국 영화가 4편이나 개봉을 했는데도 1,000만 관객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전체 관객도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56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최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국에 달아. 올 여름엔 총 제작비 100억 원대의 한국 영화 4편이 7월과 8월 집중적으로 개봉했습니다. 나란 말싸미는 역사 왜곡 논란에 관객 95만 명에 그쳤고 영화 사자는 완성도 논란까지 일며 160만 명 관객몰이에 그쳤습니다. 항일 영화로 관객들이 몰렸던 봉오동 전투도 460만 명을 동원하며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그나마 1,000만 관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영화 엑시트만 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장가에서는 올여름 영화들의 재미와 완성도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개봉 이후의 반응도 SNS를 통해서 바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내가 안 본다라는 거죠. 볼만한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또 상반기에 극한 직업, 기생충, 알라딘 등 이미 1,000만 영화가 4편이나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여름 극장가는 부진했지만 추석 대목엔 타짜 3번째 시리즈와 코미디 영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지인들 친구들끼리 몰려서 3명, 4명, 5명이 이렇게 극장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흥행 영화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명절의 특수성상 외화보다는 한국 영화를 주로 많이 찾기 때문에 추석 개봉작들이 여름 한국 영화들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 나선 우리 대표팀이 강호 캐나다를 꺾고 예선 통과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LPGA 포틀랜드 클래식 3라운드에서는 재미교포 노예림이 제타차로 깜짝 선두에 올랐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난적 캐나다를 만난 우리 대표팀은 1회부터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선두 타자부터 7타자 연속 안타로 6점을 뽑아냈습니다. 캐나다 선발 밀라스는 아웃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5회까지 무실점 호투한 이강준의 활약에 힘입어 우리 대표팀은 8대5로 승리하며 예선 2승째를 챙겼습니다. 호주전 충격패를 딛고 캐나다를 잡아내며 예선 통과 전망을 밝혔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2008년 캐나다 에드먼턴 대회 이후 11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파4 17번 홀, 긴가 싶었던 노예림의 아이언샷이 그린을 타고 홀 옆에 멈춰섭니다. 장거리 버디 퍼트는 깔끔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18살 재미동포 노예림이
포틀랜드 클래식 3라운드에서 중간 합계 19언더파, 3타차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2라운드에서 11언더파로 이 대회 18홀 최저타 기록을 세웠던 김세영은 공동 10위에,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은 공동 27위에 그쳤습니다. 벨기에 그랑프리의 포뮬러2 대회에서는 드라이버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출신 드라이버인 앙투안 위베르가 모는 경주차는 펜스에 충돌한 후 뒤따르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23살의 위베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레이스는 취소됐습니다. 포뮬러 대회에서 드라이버가 사고로 숨진 건 2014년 F1의 줄스 비앙키 이후 처음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의 가을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내일 아침에는 충남까지 비구름이 확대되겠는데요. 이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 보시면 남해안은 15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이 전망되고요. 이 경북과 제주도에는 최고 80mm, 이 내일부터 충청 남부지방에는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모레인 화요일에는 경기와 강원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고요. 이 수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전국에 걸쳐서 기나긴 가을 장마 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9시까지 일부 중부 지역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초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1도, 대전 20도, 대구 2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면서 체온을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얇은 겉옷 챙겨 다니시면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논란에 매몰돼서 잠시 잊고 있었던 거지 지금 우리 경제 상황 그야말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수출 부진의 고울이 점점 깊고 넓어지고 있고 주변 여건도 안 좋아서 전망도 암울합니다. 경제 현실에 대한 이 냉엄한 인식과 비상한 마음가짐이 당국에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